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76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동해기업이고 코드번호 4076번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4076 주식회사 동해기업으로 회사 변경하시고요.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1일 다음은 전기 결산 내용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했고 동사항과 관련하여 단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1월 1일자로 정리하려고 한답니다. 공장 건물의 화재 보험료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보험기간 미경과분이다. 2018년도에 모든 보험기간이 도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말에 300만 원에 대해서 차변, 선급 비용, 대변, 보험료 이렇게 기말수정 분계를 했었다 이겁니다. 보험료 1,000만 원 납부했지만 돈이 1,000만 원만큼 나갔지만 그 중에서 300만 원 부분은 전기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 연도 회계 기간에 인식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기말수정 분계를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요. 이제 올해 2018년도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냥 1월 1일자로 정리해 버리려고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300만 원 부분은 2018년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거를 1월 1일자로 분기한다 이겁니다. 대변에 이 작년도 말에 대변으로 회계 처리했던 보험료 300만 원을 차변으로 기록하고요. 대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해 버립니다. (2018년도) 입장에서는요. 2018년도에는 돈이 나가지 않았어. 돈이 지출된 적이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00만 원 부분을 2018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돈 자체는 작년도에 이미 나갔지만 발생 주의로 따져볼 때 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 올해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선급 비용에 대해서 작년도 말에 회계 처리했던 것을 1월 1일에 올해 1월 1일에 정반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을 역분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역분계 내용이 이렇게 출제된 거고요.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분계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았는데요. 요 제76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잘 체크해서 연습해 둡시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는 공장 관련 부분이니까 그지? 500번대 코드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1월 1일 차변 보험료 500번대 코드 금액 300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7월 17일 당사는 미국의 GN 컴퍼니와 FOB 조건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받은 제품
미화 6만 달러. 은 7월 17일에 선적했다. 대금은 6월 17일에 선수금 미화 5만 달러를 즉시 5250000원으로 환전했고요. 8월 17일에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대금 수수 내용 및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고 동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으로 선적일의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오늘 7월 17일은 선적일입니다. 선적일의 회계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 내용을 따박따박 입력해 달라 이겁니다. 자,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수출이다, 그죠? 16 수출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 계산해 봅시다.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 원칙은 어떻게 해요?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7월 17일의 기준 환율 가지고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다, 그죠? 혹시라도 공급 시기인 선적일보다 먼저 달러를 받아가지고 선적일보다 먼저 그 달러를 환전했을 경우에는 실제 환전할 때 적용되었던 환율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수출해가지고 받을 돈이 6만 달러인데요. 6만 달러 중에서 5만 달러는 6월 17일에, 즉 7월 17일이라는 선적일보다 빨리 달러를 받아가지고 환전해버렸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5만 달러에 대해서는 실제 환전해가지고 받은 돈, 5000000 요게 과세 표준됩니다. 그 다음에 6만 달러 중에서 5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세 표준 구했고, 나머지 10,000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칙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인 달러당 1,1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됐지요? 자,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요 1,100만 원 나옵니다. 그거랑 앞에 있는 5250000 더하면 6350000 이렇게 계산됩니다.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실기편으로 출제된 겁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 또 출제될 수 있거든요. 별표 쳐두시고 잘 연습해 두십시오. 자, 입력합니다. 7월 17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요? 7월 17일 유형 16 수출이고요. 공급가액 우리 열심히 구했다, 그지? 6350000. 그 다음에 어디? 미국 GN사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영세율 구분, 영세율이면서 매출일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영세율인지 따박따박 표시해 주기로 했다, 그죠? 직접 수출하는 겁니다. 1번 선택해 주시고, 자, 분계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겠다, 그지? 그 다음에 차변은 어떻게 됩니까? 선수금 5만 달러가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먼저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야 될 겁니다. 부채 감소. 선수금 금액은 얼마였다고요? 5250000. 그 다음에 나머지 10,000달러에 대해서는 돈 나중에 받을 거니까, 그지?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록하면 되겠고요. 그 금액은 얼마다고요?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해가지고 1,100만 원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 인식하는 매출 금액도요, 선수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요 두 금액 합하면 6350000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또 요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참고로 이제 우리 작업은 끝났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요 회사는 그러면 5만 달러에 대해서
525000001으로 환전했다고 했는데 6월 17일에 6월 17일의 기준 환율이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다 그죠? 1달러당 10501이랍니다. 기준 환율로 적용되어 가지고 5만 달러가 환전되었다면 돈이 얼마일까요? 5만 달러 곱하기 1050 하면은 딱 5250000 나오네요. 실무라면은 그지? 실제 환전했을 때 적용되는 환율은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고객 외화 매입 환율 그게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고시하는 환율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은행이 먹는 마진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무라면 실제 환전해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는 원화랑 기준 환율 적용해가지고 환산한 금액이랑 사실 조금 다를 건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이랑 기준 환율이랑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구나라고 좀 세부적으로 분석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출제될 때는 기준 환율이 제시되더라도 요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다른 금액이 이렇게 상단부에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 배웠잖아, 그지? 실제 은행에서 적용되는 환율 그걸로 과세표준 계산하니까 요 위에 제시되어 있는 금액 가지고 딱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과세표준 구했던 그 방식으로 그렇게 딱딱 과세표준 구하면 될 거다. 됐습니다. 3번 문항 볼게요. 8월 27일 아래와 같이 전기 2017년도에 취득한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답니다. 자, 2017년도 12월 4일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했었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말에 100주 중에서 10주를 처분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올해 8월 27일에 5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한다 이겁니다. 작년도 말에 10주 처분한 내용은 왜 제시되어 있겠습니까? 자, 작년도 말에 10주 처분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을 거라고요? 한 주당 7,000원에 취득했던 거를 한 주당 8,000원에 처분했으니까 한 주당 1,000원씩 처분 이익이 생겼을 겁니다. 1,000원 곱하기 10주 10,000원이라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요 분기에서 딱 발생해 가지고 재무상태표에 딱 기록이 되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자, 올해 8월 27일에 한 주당 6,000원에 처분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7,000원에 샀던 거를 6,000원에 처분하다 보니까 한 주당 1,000원씩 손해 볼 겁니다. 그죠? 자, 1,000원 곱하기 몇 주? 50주. 그럼 얼마 손해 보는 거라고요? 5만 원 손해 보는 겁니다. 5만 원 손해 봤다고 분괴를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만 원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회계 처리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그죠? 10,000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10,000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고요. 4만 원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그렇게 회계 처리하자. 그것 때문에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그죠? 이런 문제 틀리지 않도록 잘 연습해 두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자, 8월 27일자 분기에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거고 입력하기 전에 한번 진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것이 10,000원이 재무상태표에 있는지 조회 먼저 하고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됐죠? 8월 27일자 합계 잔액시산표 이걸로 조회하면 되겠다. 그죠? 자, 8월 27일자로 합계 잔액시산표 조회하여 보면 자본 쪽에 자본 중에서 자본 잉여금에 보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줘야 됩니다. 얼마요? 10,000원. 우리가 분석한 내용 맞다 그죠? 요게 딱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세부 내용까지 볼 수 있는데요. 2017년도 분기에서 요게 발생했으니까 요거는 전기로부터 이월되었습니다라고 표시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10,000원이라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했고요. 이 상태에서 8월 27일자 분기에 입력합시다. 자, 대변에 자기 주식 적어줍니다. 자, 애당초 한 주당 7,000원에 취득했던 거고, 그게 몇 주다고? 50주니까 35만 원 될 겁니다. 들어오는 돈 적읍시다. 차변 뭘로 돈 들어옵니까? 현금으로 돈 들어옵니다. 얼마요? 한 주당 6,000원. 6,000원 곱하기 50주 3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익 금액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만 원 기록하고 싶은데 바로 5만 원 기록하면 안 된다. 그죠? 반대 포지션인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먼저 없애자. 10,000원이라는 것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4만 원에 대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인식하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20일 영업부서는 주식회사 가든 주류로부터 매출 초에 증정할 선물을 다음과 같이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술을 샀는데 왜 샀습니까? 매출 초에 선물 주려고 샀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술 사면서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 선택하면 되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 관련 지출입니다라고 입력하면 되겠다. 회계 처리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요? 입력해 봅시다. 메인 매출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거고 날짜는 9월 20일입니다. 54 불공이고요. 세금 계산서가 문제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요? 품목은 와인, 수량은 200, 단가는 15,000. 요렇게 입력해 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딱 입력된다. 그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가든 주류. 그 다음에 전자예부 여. 불공제 사유는 뭐다고? 접대 관련 지출 4번 선택해 주고요. 분계 차변의 접대비. 접대비고 매출처라고 언급되어 있고 영업부서라고도 언급되어 있고 그죠? 800번대 코드 접대비 사용하면 되겠고 대변의 미지급금 그지?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잘 아시겠지만 54 불공일 경우에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전혀 없고 그지?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한 요 33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입력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읍시다. 문제 2번 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자, 1번 문항. 자, 이번 회차는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한 문항밖에 출제 안 되었네요. 한 문항이 그냥 10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별표 먼저 치고 학습합시다.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첨부 서식들 간의 그 관계를 너 지금 이해를 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고요. 유사한 스타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해 두십시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 명세서 자료이다. 이를 참조해서 부속 명세서 참조해가지고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완성하십시오. 아시겠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없는 걸로 하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추가로 입력하지 아니한다. 그냥 부속 서류 보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작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납 일수는 92일로 가정하고 무언가 가산세 낼 게 있는 모양이다. 그지?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 공제 및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하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진행을 메뉴 열어가지고 자료 보면서 바로바로 따박따박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부가가치 탭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지금 작성해야 될 게 2기 확정이다. 그지? 그러면 10월부터 12월 이렇게 기간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입력 시작합니다.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일부 자료랍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세금 계산서 발급분 5곳의 매출처가 있고요. 매수로 따지면 10장의 세금 계산서랍니다. 공급가액 이렇고 부가가치세가 이렇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회사가 요 5군데의 매출처에다가 물건 팔아가지고 여기에다가 10장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 말이다. 그지요? 오케이. 요거 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506-000-000 부가가치세 금액 자동으로 딱 입력된다. 그지? 오케이. 그 다음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일부 자료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분 5곳에서 물건 사온 거고 세금 계산서는 10장 받았답니다. 금액이 이렇답니다. 이걸 뭐 세금 계산서 수치본 쪽에다가 이거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위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2곳에서 2장의 세금 계산서 받았고 금액은 이렇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에 있는 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우리한테 물건 파는 상대방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그 부분을 전송을 잘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된 부분이니까 홈택스에서 딱 조회가 될 거다 이겁니다. 조회된 거 그냥 다운받은 거 그거를 여기 적으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뭡니까? 그거 외의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받은 거다 그지? 종이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다. 그 뜻입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홈택스 같은 데서는 전혀 검색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세금 계산서 받은 실물을 잘 관리하고 합계표에 이렇게 기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어쨌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거든요. 그거를 세금 계산서 수치본 쪽에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요 합해진 금액. 됐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 쪽에다가 312-000-000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31200-000을 적으면 된다. 이게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 언급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다. 그지? 할 수 없지 뭐. 우리는 그냥 요거를 10번 라인 일반 매입 쪽에 적으면 되겠지 뭐. 됐습니다. 자, 312 000 000 그 다음에 31200 000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한 내용은 별거 아니다. 그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외에 발급받은 분 매입처별 명세는 정확하게 작성되었다. 종이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은 상대방 사업자 돈을 벌어가 몇 번인지 뭐 그런 거 상세 내용을 요 내용의 아래쪽에 상세 내용을 기재하거든요. 그거 잘 적었다라는 말이다. 뭐 별 내용 아니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자료 일부랍니다. 접대 관련 지출이 있어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되고요. 면세 사업 관련 매입분이 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된답니다. 그러면 두 금액 합한 거 요거를 16번 라인에 반영되도록 작성하면 되겠다. 그죠? 16번 라인에
반영되도록 작성하면 되고 그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고 했습니다. 매입세 불공제 건은 49번 라인에 적는다 그죠? 여기다가 4700000 470,000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일부 자료. 요 서식이 조금 까다로웠다고 했다 그죠? 자, 왜냐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좀 까다로웠다. 그래서 결론부터 정리하면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공급 대가가 적힌다. 그것이 결론이었다 그죠? 그래서 과세 매출분이면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한 게 공급 대가로 따지면 3,300만 원 있었다 이겁니다. 요거를 3번 라인에 적으면 되는데 주의할 게 있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되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되고 두 개 다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지? 그 경우는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가 우선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도 잘 확인해야 된다고 했다. 자, 공급 대가로 따져볼 때 3,3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55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도 발급이 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이 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3번 라인에 적혀야 되는 금액은 얼마다고요? 3,300만 원에서 550만 원 뺀 금액이 3번 라인에 적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3번 라인에 적히는 금액은 세금 계산서는 발급이 안 되고 only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만 발급된 그 부분이 3번 라인에 적힌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3,300만 원 빼기 550만 원 하면은요 2,7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요 금액이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해진 금액이니까요. 요거 나누기 1.1 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될 겁니다. 얼마입니까? 2,500만 원 나옵니다. 요 금액을 3번 라인의 과세표준 쪽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2,500만 원 적어주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250만 원 자동으로 표시될 거고 그 다음에 채점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지 3번 라인에 적혀있는 금액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2,500만 원 곱하기 1.1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구했던 그지 2,750만 원이 계산될 거다. 됐죠? 우리 전부 연습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출제된 겁니다.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5번 내용 볼게요. 예정신고 때 신고 누락한 매출과 매입자료 위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당과소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일반 과소신고랍니다. 매출이 한 건, 매입이 한 건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 확정신고할 때 반영할 거랍니다.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쪽에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쪽에 각각 반영시키면 되겠고 예정신고 때 매출이 누락되다 보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딱 매겨질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부분도 분석해 볼까요? 예정신고 때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도 이 부분이 누락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가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예정신고 때 누락은 되었지만 전송은 잘 됐다 이겁니다. 전송이 예정신고 기간 끝나고 나서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그러면 2기니까 얼마입니까? 2기 예정신고 기간이 7, 8, 9월이고 그러면 10월 11일 여기 기준점이다. 그죠? 매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10월 11일까지 그 내용이 전송이 잘 되었으니까 굳이 합계표는 제출 안 했었어도 되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따라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요
서식 문제 채우고 가산세 계산해서 입력하도록 합시다. 자, 매출이면서 예정시군 누락분 7번 라인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그치? 세금 계산서 발급되었고 과세 매출 부분이니까 32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1000만 원, 100만 원 적어주자. 됐습니다. 그 다음 매입이면서 예정시군 누락분 그거는 12번 라인에 반영되어야 되고 상세 내용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37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과 50만 원 적어주죠. 자, 서식은 다 채웠고 이제 가산세만 계산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부성실, 납부 부성실 가산세 계산할 건데 출발점은 뭡니까? 납부세액이 출발점이다. 그지? 자, 매출이 한 건 누락되었고 매입이 한 건 누락되었습니다. 납부세액 구할 겁니다. 지금. 자, 공급가액 1000만 원이니까 매출세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입니다. 매입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니까 매입세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A 빼기 B 한 것이 납부세액이다. 그죠? 50만 원 나올 거고요. 50만 원이라는 납부세액이 지금 신고가 작게 되었고 납부가 덜 되었다 이겁니다. 출발점은 50만 원이 된다. 신고 부서지 가산세요. 50만 원 곱하기 10% 5만 원이 원칙이지만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하는 거니까 50% 가면 된다. 그지? 그래서 2만 5천 원이 정답이다. 납부 부성실은요. 50만 원에 대해서 하루에 10,000분의 3씩 따박따박 가산세가 붙고 일수가 상단부에 나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지워야 되겠다. 그죠? 자, 일수가 아까 상단부에 나와 있었습니다.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9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92일이라고 했으니까 자 50만 원 곱하기 10,000분의 3 곱하기 92 이렇게 납부 부서실 가산세 계산할 겁니다. 자, 하루에 150원씩 따박따박 가산세가 붙는데요. 92일이니까 13,800원 계산됩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가산세 납부 부성실부터 그러면 입력합시다. 50만 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해보니까 13800 되더라. 그 다음에 일반 과소신고 출발점은 50만 원이고 원칙은 5만 원이지만 50% 감면 적용되어서 2만 5천 원 되더라.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 끝났고요. 결과치 확인해 볼게요. 결과치는 맨 아래쪽에 기재되는 요 금액이 22908800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다. 자,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읍시다. 문제 3번 봅니다. 결산 문제. 1번 문항.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이 12월 31일에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형으로 가입하고 5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했고요. 판매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DC형으로 가입하고 2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했다. DB형과 DC형에 대해서 너 회계 처리 아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다. 그지? 어렵진 않지만 좋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죠?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B형의 경우 연금 불입했을 때 그 연금 불입되어 있는 돈 주인은 누구라고요? 회사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불입하는 돈에 대해서 차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자고 했고요. 그와 달리 DC형은 연금으로 불입해버리면 불입한 연금의 돈 주인 누구라고?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C형의 경우 연금 불입할 때 차변을 그냥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해버리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그러면 결산 중에서 수동결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면 되겠다. 대변 먼저 입력할까요? 자, 5천만 원하고 2천만 원 합해서 7천만 원이라는 보통 예금이 납입되었다. 그죠? 대변은 보통 예금 7천만 원 기록할 겁니다. 자, 차변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 금액은 5천만 원. DC형의 경우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퇴직급여 코드번호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판매부서 직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는 8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은 전액 M24에서 2017년도 9월 7일에 5년 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5만 달러이다.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달러로 기록되어 있는 차입금이라는 부채다. 그죠? 자, 9월 7일에 차입했고요. 그때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답니다. 작년도 말에 환율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회계 처리했을 거라고. 자, 올해 말에 또 환율이 또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비교를 달러당 1,350원과 뭐 하고 해야 됩니까? 작년도 말의 환율인 1달러당 1,500원. 요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올해의 외화 환산 손익을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올해 말의 환율로 금액 계산해 보면 5만 달러 곱하기 1350 6750000이라고 금액 계산되는데요. 작년도 말의 환율로 계산해 보면 7500000이었습니다. 7500000으로 기록되어 있던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겁니다. 금액 계산해 보면 $750만 원만큼 작아진 꼴인데요. 금액 작아졌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부채가 작아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750원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리고 750만 원은 이렇게도 분석 가능하다. 그죠? 1달러당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얼마씩 손해 봤습니까? 150원씩 이익 본 겁니다. 그죠? 부채가 작아지는 거니까 150원 곱하기 5만 달러 이렇게 계산해도 750만 원 바로 분석 가능할 겁니다. 됐습니다. 자, 750만 원에 대해서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750만 원, 차변의 부채의 감소 750만 원. 그렇게 회계 처리하자. 수동 계산입니다. 자, 대변 먼저 기록할까? 외화 환산 외화 환산 이익 750만 원. 차변에 부채의 감소인데 부채 계정 과목 이름이 뭐라고?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랬네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M24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한 번만 더 검사한 150 곱하기 5만 됐습니다. 750만 원 맞다. 3번 문항 볼게요.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올해 7월 1일에 취득해서 즉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사용 시작 후 5년간 정액법 잔존가치 없음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할 것,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인식하는 문제다. 그죠? 무형자산 상각비. 금액 얼마입니까? 자, 7월 1일에 영업권 얼마 주고 샀는지 조회하여 보면 되겠네요. 장부에 그렇게 계상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자,
합계 잔액시산표 여러 가지고요. 12월 31일자로 조회합니다. 무형자산을 보면 영업권이 있다 그죠? 자, 상세 내용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7월 1일에 영업권 현금으로 취득했구나. 얼마? 4천만 원에 취득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4천만 원이라는 금액 확인했고요. 이제 상각비 계산해 봅시다. (4천만 원) 정액법이다 그지? 취득과액이 4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0 요거를 나누기 5년 이렇게 하면 1년치 상각비가 나오는데 올해 7월 1일에 취득하다 보니까 6개월치에 대해서만 올해의 상각비 인식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4천만 원 나누기 5 한 거 요거에 대해서 12분의 6 이렇게 곱해야 올해 상각비가 계산될 겁니다. 4천만 원 나누기 5 800만 원 나오는데요. 곱하기 6 나누기 12 하면은요. 400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습니다. 요거를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이렇게 수동결산으로 입력해도 되고 자동결산으로 작업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다. 저는 자동결산으로 작업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고 판관비에 있는 무형자산 상각비 여기 영업권에 대해서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4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려있는 합계잔액시산표는 닫아버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합시다. 4번 문항요. 기말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또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재고자산별로 저가법 여부를 평가한다고 가정한답니다. 저가법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원재료와 제품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 실사수량 820개고 단위당 장부금액 500원, 단위당 시가가 550원이랍니다. 단위당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더 큰 상황이니까 평가 이익 같은 거 인식 안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저가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원재료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할 거 없고요. 제품비 살펴봅시다. 실사수량 1000개고 단위당 장부금액 한 개당 1000원인데 단위당 시가를 보니까 980원이더라 이겁니다. 장부금액보다 단위당 시가가 더 작으니까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한 개당 20원씩 평가 손실 인식해야 되고 토탈 1000개니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2만 원 되겠습니다. 됐죠? 2만 원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회계 처리해야 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뭘로? 매출 원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동결산으로 차변의 매출 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또는 제품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함. 그렇게 수동결산으로 회계 처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결산으로 그 작업을 해도 되겠다. 자, 저는 자동결산으로 작업할게요. 자, 자동결산으로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요. 자, 여기서 제품 기말 재고를 뭘로 입력하면 됩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모두 다 반영되고 나서의 실제 금액을 적어주고 전표 추가를 딱 클릭해버리면 요 2만 원이라는 평가 손실이 매출 원가로 가는 분계가 자동으로 쫙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980 곱하기 1000개라는 그 금액이 실제 금액이다. 그죠? 실제 금액 98만 원 나옵니다. 98만 원을 기말 제품의 재고자산 금액으로 딱 적은 다음에
다음에 전표 추가를 딱 클릭해버리면 자연스럽게 2만 원이라는 그 부분이 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2만 원이라는 부분이 매출 원가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버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조회 버튼 클릭하면 1년의 원가 흐름에 대한 분계들이 쭈르륵 자동으로 생성될 거고 그 과정에서 제품 매출 원가 계정과 그 분계가 이렇게 생성되는데 여기에 2만 원이라는 평가 손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내용이고 이렇게 처리하면 당연히 정답이고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작업 안 하고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업해도 정답으로 인정된답니다. 참고로 소개하여 드릴게요. 자, 요 문제의 경우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보면 우리가 못 보던 항목이 하나 딱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평가 손실이라는 거. 우리 이런 거 평소에는 못 봤다 그죠? 요런 내용이 검색이 되네요. 그래서 요 평가 손실 문제 내면서 원래는 없던 기능을 요 회차에 있어서 프로그램만 데이터 만들 때 조금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조작해 가지고 요 내용이 좀 나타나도록 이렇게 좀 변형을 한 상태에서 출제했다 이겁니다. 요렇게 된 상태라면 우리가 작업했던 거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된답니다. 요 경우 평가 손실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2만 원을 우리가 열심히 계산했던 평가 손실 있잖아. 그거 2만 원을 별도로 딱 적어주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는 그 평가 손실 2만 원이 반영되기 전 금액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10만 원이라는 금액일 거다 그죠?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겠다 그죠? 요거를 적어주고 전표 추가를 클릭해도 정답으로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상태의 매출 원가하고 금액하고 지금 이렇게 작업했던 거의 매출 원가하고 금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된 상태에서의 제품 매출 원가 보니까 500-354-430인데 그지? 조금 변형한 상태로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그지? 500-354-430이라는 매출 원가가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고 전표 추가 클릭해도 정답으로 인정되더랍니다. 참고로 소개해 드렸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가지고 다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보면 이제 조금 전 내용으로 전표가 자동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입력되네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런 게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딱 이렇게 세팅하다 보니까 요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이렇게 대변적으로 기록되고 차변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입력되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열어보면 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매출 원가 쪽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코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코딩이란 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화면에서 요 화면에서 요런 값이 좀 불러와지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요 문제를 위해서 조금 코딩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프로그램 또는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을 보면 요런 기능이 전혀 없고요. only 이 회차만을 위해서 조금 프로그램이 조금 변동된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하더라도 정답으로 채점이 된 거다. 네, 참고로 부연 설명해 드렸고요. 조금 이상한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요 회사의 프로그램에서는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매출 원가로 딱 꼽혀가지고 보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확인할 수 있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거는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거는 960번 코드 번호고 이거는 분류가 자체가 영업 외 비용으로 사실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예전에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생기면 그거를 매출원가가 아니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규정해 놓았던 적이 과거에 있었답니다. 그때 사용하던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계정 과목인데 요 문제를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 등 각종 서식에서는 요 계정 과목이 매출 원가에서 반영되도록 지금 인위적으로 좀 변형을 한 상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입력하더라도 정답 인정되지만 우리 실무 또는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작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혼동 생길까 봐 좀 부연 설명을 쓸데없이 길게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혹시 출제되면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따박따박 입력해도 되고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뭐 둘 다 정답 인정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뭐 그겁니다. 그게 결론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다 닫고 문제 4번 봅니다. 자, 원천징수 문제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사원 등록 메뉴에 김수원을 등록하고 5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할 게 많네. 사원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수당 공제 항목은 등록할 거 당연한 소리고 5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요 세 가지 메뉴 작업을 하자 이겁니다. 됐죠? 자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순서대로 작업합니다. 자, 원천징수 탭 누른 다음에 먼저 사원 등록 메뉴 엽니다. 김수원 사원 등록합시다. 입사일이 5월 1일이고 성명 김수원이고 코드번호 1011이라고 돼 있네. 101 김수원 주민등록번호는 자, 차로 보면서 입력합니다. 자, 71 0105 10 25548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이 2018년도 5월 1일 그 다음에 내국인이고 국적 대한민국이고 내국인이고 국내 근무하고 사무직이고 대한민국이고 거주자라고 적으면 되겠고 생산직 여부 부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사무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모두 작업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국외 제공 여부도 부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국내에서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사항 탭 작업은 끝났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 대해서 배우자를 입력하도록 나와 있다 그죠? 배우자에 대해서 입력합시다. 부양가족 명세 탭 누른 다음에 배우자 이수영 주민등록번호가 72 0202 2029 451 이렇게 적고요. 소득 없고 장애인이랍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 내국인이랍니다. 그러면 소득 없으니까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 되니까 배우자라고 기본공제란을 체크하면 되고 장애인 이쪽에 1번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원 등록 메뉴의 기본사항 탭,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은 끝났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메뉴 닫으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자, 급여 항목 5월 귀속분 급여 입력하랍니다. 5월 귀속분이고 급여 지급일은 5월 31일이랍니다. 김수원 사원에 대해서 입력할 거고,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비과세 표시 여부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 항목은 검정색으로,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자, 입력합니다. 기본급 2150000, 직책수당 15만 원, 식대 10만 원. 자, 아래쪽 자료 먼저 파악할게요. 직책수당, 식대, 체력 단련 수당은 월 정액이다. 알았다.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답니다. 밥은 안 주고 식대로 주니까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죠? 차량은 부부 공동 소유의 차량이고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시내 출장비에 대해서 실비정산하지 않는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받고 있는데,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되려면 종업원이 자신의 차를 업무에 사용해야 되고 시내 출장비는 따로 경비정산 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자가운전 보조금 받을 때 20만 원까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비과세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차량을 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는 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차량이 종업원 소유이어야 되거든요.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도 인정한다라고 세법 규정, 아주 구석진 곳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문제 저렇게 소개되었으니까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종업원 단독 명의가 아니고 부부 공동 명의라도 그 차에 대해서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인정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식대 비과세 맞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맞다라는 거 그거 확인했다. 됐습니다. 자, 식대 10만 원 비과세니까 파란색 쪽에 10만 원 적어주면 되겠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파란색 쪽에 20만 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체력 단련 수당 8만 원. 체력 단련 수당은 없으니까 등록하면 되겠다. 그죠?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과세 항목으로 체력 단련 수당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월정액 여부 월정액이다. 그지? 정기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체력 단련 수당은 월정액이라고 딱 언급했으니까 정기 부정기 여부 쪽에다가 정기라고 체크한 것이다. 자, 체력 단련 수당 입력합시다. 얼마요? 8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입력 끝났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집계되는 내용 확인해 볼게요. 과세가 이렇게, 비과세가 이렇게 집계될 거고요. 이렇게 집계되면은 정답으로 인정될 겁니다. 자, 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 자, 분석해 봅시다. 비과세 항목은 30만 원 뭡니까?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 10만 원과 20만 원 합한 요 30만 원이 비과세로 집계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과세로 집계된 것이다. 그 다음에 비과세 항목은 다시 제출 비과세인지 미제출 비과세인지 그게 딱 분류돼 가지고 하단 쪽에 나타난다. 그지? 요 30만 원은 전부 다 미제출 비과세라고 분류된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열어볼 건데, 거기에 나타나는 총 지급액은 얼마가 되겠다고요? 과세 항목 238만 원 플러스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 그 금액을 더한 금액, 여기서는 0이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380000이라는 금액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에서 총 지급액으로 딱 검색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자, 공제금액 입력합시다. 공제 항목 국민연금 111600, 건강보험 75880, 장기요양 4970, 고용보험 15470, 소득세 24730,
지방소득세 247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메뉴 열어서 기간 5월부터 5월, 지급도 5월부터 5월이다, 그지? 이렇게 기간 입력하시면 조금 전 입력 내용이 싹 불러와집니다. 5월 달에 급여 지급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고 총 지급액 우리 분석했다, 그지? 2380000. 그리고 불러와지는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빼고 원리 소득세 부분인 24730 여기에 불러와진다 이겁니다. 24730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일반적으로 원천지수 이행상황신고서 메뉴 기간만 입력하면 되다 보니까 너무 싱겁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단 쪽에 전월 미환급세액 얼마입니다 라고 제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문제는 그런 언급 없으니까 그냥 요 메뉴 열었다가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닫으려고 하면 저장할까요? 라고 묻거든요. 예라고 클릭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2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한 직원 퇴직 코드번호 200번이랍니다. 이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십시오. 일반 자원표 입력은 생략하랍니다. 직원 퇴직하면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퇴직금 줄 때 세금을 좀 계산해 보라 이겁니다. 자, 작업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원 퇴직할 때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 일자를 적어주는 것이 1단계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 퇴직 사원이 퇴사한다고 그러면 아래쪽에 퇴사 연월일과 퇴직금 지급 일자를 적어주죠. 이미 입력돼 있다, 그죠? 요거 일단 입력돼 있으면 다행이고 입력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단계 작업은 사원 등록 메뉴 열어가지고 요 내용을 확인하자. 됐습니다. 일단 확인했습니다. 잘 입력되어 있구나. 2단계 작업 뭐라고 했습니까? 2단계 작업은 지금 퇴직금에 대한 작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 지급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퇴사하는 달에 대해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거는 요구한 게 아니고 퇴직금에 대해서 작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그때는 그다음 기타 퇴직 소득 자료 입력이라는 요 메뉴를 열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퇴직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딱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 이렇게 내야 됩니다 라고 자동으로 쫙 계산해서 표시해 줄 거다. 됐죠? 자, 퇴직금 지급 언제 했습니까? 2018년도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12월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F2 버튼 눌러서 나 퇴직 사원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 메뉴에 입력되었던 퇴사일과 퇴직금 지급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질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퇴직 사유를 문제 요구하는 내용대로 입력하면 될 거고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으로 지금 언급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발적 퇴직 3번 항목이다, 그지? 요게 잘 지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이다. 됐죠? 잘 입력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금 금액을 적으면 될 겁니다. 퇴직금 금액은 1,000만 원이 퇴직금이고 공로수당으로 170만 원이 지급되었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퇴직금뿐만 아니고 퇴직할 때 그 해당 직원이 받는 모든 돈을 합한 게 퇴직금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1,000만 원과 170만 원 합한 1,170만 원. 요게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 부분 요 금액 가지고 이제 세금을 열심히 계산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문제에서 나 퇴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임원이라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그래서
한도 초과되는 부분은 퇴직금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원이라면 한도 초과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거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직원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1,000만 원과 170만 원 합한 그냥 1,170만 원 전체가 그냥 퇴직금입니다라고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을 적용 안 한답니다. 퇴직했다고 전부 다 퇴직금 주는 게 아니고 그 퇴사하는 사람 선택에 따라서 나는 지금 목돈 받지만 안 받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 형태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금을 나중에 연금 형태로 줄 거니까 세금도 지금 굳이 낼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과세 이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상황은 과세 이연 같은 거 해당 사항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요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1,170만 원을 퇴직금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과세 퇴직급여 쪽에다가 117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퇴직금 1,17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열심히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딱딱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요 퇴직 소득 자료 입력 작업은 모두 끝난 거고요. 참고로 세액 계산 탭을 클릭해 보면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세금 계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계산 과정들이 쭉 조회가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퇴직 소득 자료 입력 작업 끝냈고요. 자, 메뉴 닫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작업이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작업이다, 그죠?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메뉴 열어가지고 기간 입력하면 됩니다. 12월이라고 기간 입력하면 조금 전에 작업했던 내용이 그냥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되겠다. 됐죠? 확인해 볼까요? 12월에 퇴사한 사람은 나 퇴직 사원 한 사람밖에 없는 모양이네. 퇴직금이 1,170만 원이었고 그에 대해서 세금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돼 가지고 요렇게 계산되더라. 뭐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됐죠? 지금까지 문제 4번 까지 풀어봤고요. 문제 5번은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